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시간에 걸친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를 계속한다는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조건 없는 휴전 합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같은 직접적인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쇼핑과 배달에서 시작된 플랫폼 간 경쟁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결합 서비스 경쟁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민클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티빙과 손잡고 다음 달 2일 결합 상품을 출시합니다. 배민클럽 이용료에 월 3,500원을 추가하면 티빙을 구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여파로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연 5%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연 5%를 넘은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다만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터라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장기 국채 금리는 여전히 연 4.92%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세부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게 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에는 1.5%포인트로 높이고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지금과 같은 0.75%포인트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국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연소득이 1억 원인 차주는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1,800만 원에서 3,300만 원까지 줄게 되고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는 9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감소하죠.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합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7월 시행으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기준 드디어 발표됐는데요. 비수도권, 수도권이 아닌 곳에는 조금 완화된 규정입니다. 자, 이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졌고 이렇게 시행이 되면 우리가 대출받는 금액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주현수 교수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네. 그 스트레스 DSR 이번 3단계 조치가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조금씩 디스카운트해서 보였던 부분을 이제 제대로 다 그 부과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겠다가 되는 것이고요. 예. 이 금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자가 높아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채 한도를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채 한도를 산정한 다음에 이것과 그 다음에 개인의 연소득과 비교를 해서 특정 범주를 넘어서지 않을 때까지 이제 한도를 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 금리인 1.5%포인트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부과해가지고 원리금 한도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되고 따라서 원래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 차이만큼 실제적으로 빌릴 수 있는 예.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스트레스가 좀 있겠네요. 빌리는 사람들.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가 이제 올해 7월부터는 전부 다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12월까지는 0.75%로 적용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금융감독이 발표한 걸 보니까 이 정도 적용이 되면 실제 빌리는 한도가 꽤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소득에 따라서 1억 원인 사람 3천만 원이 넘게 3,300만 원 정도 최대. 줄어듭니다. 네. 1억 원 차주 소득이 1억 원인 분들. 예, 연소득 1억일 때. 연소득, 이게 네. 대출 금액에는 큰 영향이 없죠. 큰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연소득 1억에 3천만 원 크지만 네. 연소득 1억 원일 때 제출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이게. 그렇죠. 줄어드는 예. 금액이. 예. 5천만 되게 이제 원이면 부동산을 좀 투자할 때는 뭐 1억 정도 대출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한 1억, 1억 5천 받겠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은 예. 뭐 3억, 5억씩 받기 때문에 거기에 뭐 몇 천만 원은 크지 않다고 봐요, 저는. 아니 저는 이제 돈을 여러 군데서 싹싹 긁어 모으다가 예. 마지막 3천만 원 같은 게 1,000만 원, 2천만 원이 필요할 텐데 그걸 이게 딱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도 실제 빌리는 분들한테는 좀 그럴 수도 부담이 있죠.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이런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소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줄어드는 게 조금 차등화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 기준에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이제 물론 이게 또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그 소비자들이 금융 소비자들이 그 이자 지급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 변동금리로 했을 때는 훨씬 더 부담이 커지고요. 변동금리. 네, 왜냐하면은 그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소비자가 그 원리금 상환 압력에 더 크게 시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예. 그러면은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거고 예. 그렇게 된다면 변동형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게 되겠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예. 5천만 원 소득 5천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 9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이제 1,700만 원. 그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득 1억 원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게 이제 약 3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예. 수 있다라고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고 있죠. 예, 소득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줄어들게 만드는 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이유가 이 가계 대출이 자꾸 늘어나니까 특히 이제 집을 살 때 돈 빌리는 분들이 워낙 계속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이걸 좀 막아보겠다,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사람들의 영향을 줄 텐데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화가 됐잖아요. 예. 비수도권은 이제 올리진 않았단 말이죠. 네, 0.75로 그냥 놔뒀죠. 네. 자,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게 뭐 시행하지 않아도 지금 지방은 미분양 상태입니다. 지방은 네. 네. 지금 그 지지난달 말 예. 기준으로 예. 미분양 주택이 지금 6만 8천 가구나 되고요. 예. 악성 미분양도 지금 뭐 2만 가구 넘어서 예. LH가 지금 이거를 매입하는 상황인데 음. 여기에 금리마저 이렇게 이제 대출마저 이렇게 규제한다면 더 미분양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사실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문제지 예. 당장 1,000만 원, 2,000만 원 들받는 것 때문에 집을 사고 안 사지는 않아요. 금리가 문제다. 네, 이거죠? 금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아, 금리. 네. 그러니까 금리 부담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들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집을 안 사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이번에 지방의 비수도권 지방에 주담대는 이제 가상 스트레스 금리 안 올렸잖아요. 한도를 네. 안 줄이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지방 시장에 전혀 온기가 안 갈까요? 지금하고 똑같겠죠. 똑같다. 예, 지금 그런 이거 것도 안해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지금 되는데. 6만 8천 가구인데, 어. 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요. 단지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지난달 말 기준으로도 PF 잔액이 지금 202조 3천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아마 나오지 않겠나. PF.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큰 변동이 없죠. 그래요. 네. 그런 부분 제가 이제 그 대선 이후 과연 어떤 정책에 따라 시장이 어떨지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보기로 예. 하고. 자, 이렇게 돼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겠다는 건데 지금 가계대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월, 4월. 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번 조치가 그에 어떤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이 가계대출 억제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 오히려 2분기 자료를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은 그 미리 이제 프론트 로딩하는 그런 수요가 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리 대출을 받는다 이거 시행되기 예, 그런 전에. 부분이 되는 거죠. 어.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을 때 이제 이게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자료를 보시면 금융위에서 가계대출 증감추이를 4월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게 약 5.3조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4월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전보다 많이 올랐단 말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기준만으로 했을 때 약 월 평균에서 3조 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폭이었는데 이게 4월 들어서는 오히려 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뭐 전체적인 전 은행권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 5대 은행 뭐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의
대출 잔액 추이를 봤을 때 이게 지금 15일 기준으로 해서 약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조 원. 야, 그럼 한 달 전체로 5월을 본다면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뭐 물론 이거를 곱하기 2를 하는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즉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월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잠깐 풀렸을 2월하고 3월에 나타났던 그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연되는 부분, 통계에 잡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예. 이 부분은 아마도 5월에도 소폭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DSR에 의해 가지고 수도권 지역에서 만약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 한도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거에 민감한 마지널한 그런 대출 수요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겠죠. 예. 그러면은 3분기에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2분기에는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현수 교수님이 이달 들어 15일 현재 주요 5개 은행 기준으로 보니까 주담대 거의 3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 그게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3단계 DSR 이전에 좀 땡기는 대출 수요가 있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 실제 보면은 집을 사려는 그 수요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4월 달에 약 그 서울 부동산 광장에 보면은 네. 약 한 8,700가구 정도가 거래됐어요. 3월. 네. 네. 4월 달에 한 5천 가구 거래됐습니다. 요때 아마 대출을 많이 받은 게 5월 달에 이게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그 부동산 거래도 거래되고 난 이후에 예. 30일 이내에 그 취득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예. 그달의 거는 그달에 안 잡힙니다. 그렇죠. 1년 후에, 한 달 후에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모두 다 토지 거래 허가구로 묶였기 때문에 거의 거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풍선 효과로 좀 거래되는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대출 금액이 줄어든 거는 아마도 다음 달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거래가 줄어서. 네. 그리고 네. 4월 달, 3월 달에 늘어났던 거는 그 전달에 거래된 양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정도 3단계 스트레스 DS를 하는 게 우리 이제 가계빚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은행이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빚, 기업 개인들이 지고 있는 금융회사 지고 있는 빚이라거나 신용카드 쓴 거랑 다 합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 그렇죠? 뭐 1,900조 원을 훌쩍 넘었던데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1분기 기준으로 해서 1,928.7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그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약 2.8조 원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치 자체는 어차피 이게 명목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난번보다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절대 그런 형태가 돼 규모는? 있죠. 예. 뭐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가 줄어들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예. 다만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약 9.7조 원 늘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가계신용 자료에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판매 신용이 1분기에 감소됐다라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등등 줄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너무 그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 요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4분기 지출이 많고 1분기 지출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약 3.3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었고요. 네. 그다음 24년에도 2.3조 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전형적인 계절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1.9조 원 줄었다라고 한다면은 다행히도 그 어떤 정치적인 격변기에 크게 소비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1분기에 9.7조 원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숫자도 2023년 2분기 이후에 계속 10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살짝 약간 둔화되는 네네. 모습이다. 1분기에 그래서 이제 10조 원 미만까지 이제 그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러면은 2분기에는 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면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규제에 의해 가지고 묶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조금 반등할 요인이 있고 좀 더 정확한 추이를 보려면은 3분기 자료 정도까지를 봐야 이 전체적인 추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민간 신용하고 GDP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90%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가지고 그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쪽은 가계순환 쪽의 자료를 이용을 하고 이거는 이제 별다른 자료이긴 한데 예. 지금 이 수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GDP는 명목 GDP라고 하더라도
실질 GDP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명목 GDP도 사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민간 신용 대비 GDP 비율도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고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그 가계 부채의 비중이 높다라는 특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민간 소비에 있어서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점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대출이 많이 늘질 않더라도 우리 경제가 덩치가 커지질 않으니까 그 덩치분의 대출을 비교하면 줄지도 않는다. 뭐 개인이 빚이 줄지 않으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소비를 못 늘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집을 살 때 권대중 교수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집을 살 때 아까 절대 대출 양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더 영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조금씩 떨어졌는데 뭐 은행들 대출 금리는 잘 낮추지 거의 않아요. 안 떨어졌습니다. 네. 예대 마진도 아직 뭐 1.89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은행의 수익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은행 수익은 예. 뭐 항상 사상 최대라고 그러고 대출 금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은행도 무작정 낮출 수는 없을 텐데 요즘 뭐 대출 금리를 조금 낮춘 은행들이 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그래요?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난 22년 이후를 쭉 보셨을 때 그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22년 특히 하반기 되면은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그때 예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예대 금리 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0년 이후 자료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평균 1.8% 정도의 예대 금리 차 값을 보이는데 이때부터는 1.5% 언더까지 미만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8월이 되면 1.1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25년 3월이 되면 이게 1.5%, 그 다음에 4월 자료에 지금 그 5대 은행의 예대 금리 차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약 1.6% 정도까지 다시 회복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 기간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점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인데 왜 올라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안 떨어져요. 네. 예금 금리는 금세 낮아지는데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떨어뜨리면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이 기간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큰 폭으로 올랐단 말이죠. 22년, 23년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특히나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융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양적인 규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한다면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감독 당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대출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따라서 대출 금리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그 주택담보대출을 그 시장 때문에 내리지 않는다는 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지난해 그 9월 이후 10월부터 제1금융권이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대출을 전부 통제했거든요. 금융당국에서. 그렇죠. 그러면 사실 내리지 차라리 마라. 내려서 선별적 대출을 줘야지 내리지 않고 고금리로 간다는 거는 대출금리 고금리로 간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감독 당국의 가계 대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인데 은행의 금리 운용에 조금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직접적으로 간섭을 해서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현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총량 규제를 하는 거예요. 대출하지 마. 라는 게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은행이 조금 반성하고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그 양질의 대출이 되지 않습니까? 담보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다가 그 대출 금리를 낮춰가지고 거기 그 부분의 대출을 늘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시스템 위험성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규모를 키운다거나 이런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도 만약에 그 대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바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규제할 때 그러면은 또 하반기에는 대출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이번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물론 비수도권 주담대는 이제 똑같이 유지됩니다만 이 줄어드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차주들한테 소득이 높은 분들도 있고 소득이 낮은 분들도 오히려 있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는 뭐 영향이 없을 거고요. 지방은 영향이 없을 거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극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대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소득이 낮은 계층 그만큼 또 덜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예. 또 자영업자가 대출받을 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네, 자영업자들도 1억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업자 같은 경우는 1억까지 창업을 못 하거든요. 예. 이렇게 소득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의 양극화가 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한데 아무래도 대출이 통제가 되면 돈을 빌려야만 집을 살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좀 영향이 물론 절대적인 축소 대출한다가 줄어드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타격은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익스포저를 일으켜서 어떤 자산을 매입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운영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모기지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익스포저를 스프레드해놨다라는 측면만 있는 거지 한국과 크게 다를 바는 없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양극화 현상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즉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접촉이 액세스가 가능한 반면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액세스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식의 규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의식주 측면에서 봤을 때 주거 환경이라는 형태로 이게 필수제의 역할을 수행을 하려면은 간단합니다. 가격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금리. 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서 그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굳이 이거를 익스포저를 강하게 일으켜가지고 예. 매입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렌트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라든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아비트러지 효과를 노리지 않아도 된다라든지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만 아프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부담을 져가면서 돈을 빌리지 않을 수 간단하게 선별적 적용을 하면 됩니다. 선별- 지금 지방은 지금 0.7로 그냥 그렇죠. 놔뒀잖아요. 그러면 낮은 계층에는 좀 낮은 이자로 좀 적게 적용을 하고 예. 높은 계층에는 부동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강하게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선별해서 적용하자.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나 청년들 이들에게는 장기 모기지로 가면서 좀 낮춰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예, 뭔가 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된다면 이런 규제의 충격이 저소득층의 그 큰 소득계층이 낮은 쪽에 충격이 좀 적을 수도 있다는데 과연 가격이 안정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새로운 정부가 이제 6.3 대선 이후에 어떤 정부가 탄생하냐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권대중 교수님 지금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공약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보다 많지 않습니다. 두 당을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건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는 것은 공급 늘리는 겁니다. 그 공급을 공급도 공공주도입니다. 공공주도로. 네.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도 공급을 늘립니다. 예. 이거는 민간주도입니다. 민간주도에서 그래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네, 이재명 후보가 4기 신도시를 이야기한 게 지금 3기 신도시가 분양도 다 안 했는데 예. 4기 신도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을 얼마나 늘릴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고 하니까 예. 엄청난 그 숫자죠. 예. 지금 3기 신도시만 해도 이번 초기 분양 단계인데.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아마도 예전에 있던 그 윤석열 정부의 25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유지하면서 200만 원을 더 또 공급하겠다 그래요. 공급량은 둘 다 후보들이 늘리고 있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명확하게 입장을 네. 취하고 그리고 있고. 이제 늘리는 방법도 그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 시티로 늘리겠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333이라는 게 있습니다. 333? 네. 신혼부부 3년, 아이 하나 낳았을 때 3년, 그리고 둘째한테 3년에서 6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예, 이런 그 333. 제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청년 또는 그 신혼부부에게 반값 아파트 원가 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공급에 아마 서로 경쟁이 붙었지 않았나. 네. 그다음에 교통인프라 쪽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GTX, DEF 노선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거점 도시인 부울경을 비롯해서 지방의 GTX를 또 만들겠다. 지방 광역 GTX. 네. 그리고 지금까지 진보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했잖아요. 네, 세제를 강화해서. 이번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세금 특별히 바꾸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식이죠. 그런데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세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폐지하려고 이준석열 정부 못한 거. 네. 근데 이제 유지하게. 김문수 후보는 폐지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폐지가 안 됩니다.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산세를 좀 더 확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국토보유세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보유세. 네, 땅을 한 평만 갖고 있어도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예. 국민들에게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는 건데 둘 다 지금 조용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세금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세금을 많이 조금 완화한다. 그렇죠. 네, 그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세도 폐지하고 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두 후보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정비사업중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근데 어떻게 올려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올려주는 것만큼 공공기여를 하게 할지 아니면 그냥 올려줄지 모르지만 둘 다 이걸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그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이외에도 지금 세수 증가와 관련된 거는 두 후보가 그냥 내놓기만 했지. 예. 그 공공기여라는 거는 결국에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여유 있는 기금이 지금 8조도 안 남았습니다. 한 20조 있다가 거의 소진하고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죠. 네. 예를 들면 TV 토론에서 한번 나왔죠. 네. 이재명 후보가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그렇죠. 국가 예산이 지금 700조도 안 됩니다. 670조도 되는데 그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냐고 다른 후보가 물어봤지만 네. 지금 주택 공급 자체도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성은 없습니다. 네, 지금 권대중 후보가 이제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현수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런 공약과 경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집값에 영향을 받을 텐데 뭐 전반적인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사이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죠.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개발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그 조기 대선의 상황에서는 사실 그 어느 당이든 간에 준비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선언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그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 부분이든 뭐 공공 부분이든 다 좋은데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부동산 PF 관련된 것도 해결이 안 됐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202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202조 상황이고 아무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단계에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냐면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 그다음에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할 것이냐 이슈들, 그다음에 새마을 금고와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 거죠? 네, 계속해서 지금 3년째 계속 그 지지부진하게 흘러온 거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뭐가 개선이 됐느냐? 그럼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민간이 추가적으로 100만 호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느냐 그러면은 사실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공공 부분은 자금이 여력이 있느냐? 투하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약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세수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다만 이제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자본을 끌어당겨서 이 부분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완공업 미분양 같은 그런 악성 미분양이 24,000, 25,000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있었던 2012년, 2013년까지 이제 유로피안
위기가 있었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인허가 측면을 따져보면 인허가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 부분의 악성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냥 공급을 바로 증가시켰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가격은 네. 계속 붕괴되어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까지, 공약의 내용 그리고 평가, 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되는 내용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가상의 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조치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슈 체크에서는 집값 동향을 좀 더 깊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의 확대 지정에도 강남 3구 일대 집값 상승폭은 왜 이렇게 커지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서울 집값은 오름세를 탈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 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토지거래 확대 재지정된 뒤에 이제 주변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좀 나타나는 지역이 좀 뭐 다르다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4월 기준으로 예. 서울 지역 25개 구 중에서 예. 중랑구하고 노원구는 보합이고요. 중랑구는 0.02% 떨어졌고 나머지 23개 구가 전부 상승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중에서 강남 3구가 아주 상승률이 가장 높은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강남 3구가요. 네, 서초구가 0.71%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예. 강남구가 0.7, 성동구가 0.7 네. 이런 순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한강 벨트라고 불리는 네. 성동구와 마포구도 상승률이 높았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 지역으로도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노원, 도봉, 강북은 상당히 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네요. 노원은 보합세를 보였고요. 노원은? 나머지 이제 노도 강이라고 하는데 네. 강북구는 이제 조금 일부 상승을 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 25개 구가 2개 구만 빼놓고 전부 이제 상승하는 이런 이제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서초, 강남 토지제 확대 지정된 곳이 상승률이 결국 탑5 안에 들어갔다는데 네. 왜 이 지역은 이렇게 토지로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오를까요? 이 지역은 워낙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부동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입지라고 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입지는 이제 서초, 강남, 송파하고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없다. 특히 이제 서초, 강남하고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안 나온다. 이제 뭐냐면은 이 지역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그냥 뭐 공기가 좋아서 뭐 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공 인프라가 어디가 잘 갖춰져 있느냐. 또 교육 환경은 어디가 좋느냐, 편의 시설은 어디가 더 좋느냐, 예. 교통 환경은 어디가 좋느냐 이런 거를 전부 다 따져봤더니 예. 이 2개 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월등하더라. 그래서
이 지역의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 이 지역에서 토제로 지정이 됐지만 신고가는 계속 나온다. 토제 효과는 분명한 건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격은 신고가는 이건 이제 막지 못한다. 가격은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가 요번 확대 재정으로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강남구하고 송파, 강남구 삼성동이나 대치동, 청담동 또 송파구의 잠실동을 토제로 묶어서 관리를 했지만 이 지역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왔고 특히 이제 압구정동 재건축이라든가 뭐 여의도의 재건축이라든가 목동의 재건축 이런 지역은 또 선별적으로 또 지정을 해서 또 관리를 했었는데 이런 지역들에서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토제라는 게 좀 가격을 안정을 시켜서 그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좀 확산되는 걸 좀 막아보겠다고 지금 다시 지정한 건데 결국 효과를 좀 달성하지 못하고 당장은 좀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남, 상구, 용산구가 좋은 지역 아니냐. 토제로 지정이 된 지역이 여기가 정말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이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25개 구의 이제 집값 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예상할 법한 건데 어떻게 좀 보세요? 과천은 사실은 서울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구간이고 신축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4월 기준 경기 지역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과천은 1.18%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세종하고 이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이제 꼽히는데요. 이렇게 과천 지역이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신축이 많이 늘어나고 신축이 GTX-C가 개통이 되면은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10분 이내로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GTX-C가 개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재역, 삼성역으로 연결이 되는데 GTX-C가 이렇게 되면은 과천 지역은 어느 서울 지역에서 강남으로의 접근성보다도 확실하게 개선 효과가 돼서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변모되고 특히 거기에 자연 환경도 굉장히 서울대공원을 서울대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 대치동 학원가에 가기도 GTX 이제 C를 이용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뭐 접근성이 개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이 다른 경기도 서울 접경 지역보다도 높은 걸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과천의 상승률 경기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왔는데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세종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과천과 이제 세종시. 사실 세종시의 대선 후보들이 신명수도 이전을 자꾸 얘기하면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인다고 했는데 뭐 상승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해요. 50%를 훌쩍 넘었는데 이 정도라면 뭐 그동안 좀 세종시가 한동안 집값이 오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뭐 과하다, 과열이다 이런 얘기 좀 나오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총 1,197건이었습니다. 그중 631건이 상승 거래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공공기관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런 이슈 공약과 맞물려서 이 지역의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을 조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세종은 중요한 게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던 지역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금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좀 크게 보여지는 이런 곳인데 투자자들이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게 뭐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투자자는 상당히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뭐 가격이 세종이라는 도시의 주택 가격은 이게 이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이 속도가 굉장히 크고 낙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세종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오르고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공급 확대를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공주택, 국민의힘은 이제 민간주택 위주로 하겠다. 그런데요, 이런 공공주택이라는 게 뭐 확대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은 좋지만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올해, 내년 우리가 이제 공급 상황, 뭐 그걸 입주 물량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시나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내년 같은 경우는 24,000 가구로 거의 절벽 수준에 이르는 거죠. 올해가 이제 4만여 가구, 내년에는 올해보다 반토막이 나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공급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는 지난 20대 대선하고 똑같이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뭐 공급 발표는 풍년입니다. 발표는 풍년이다. 네. 그런데 입주 물량 가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야지만 이게 이제 탄력적으로 변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당장은 아무리 이제 이런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 발표한 공급이 현실화되는 데는 참 오래 걸리고 당장 입주해야 할 주택은 서울의 경우에 내년에 24,000 가구 올해의 절반이라는데 그러면 요게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가격을 주택 가격을 통제하는 주된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급이고요, 주택 공급. 두 번째가 이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은 가격이 올라서 상승을 막으려고 이제 갖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또 토지를 확대 지정해도 이 효과가 미미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공급이 많은 미분양이 산처럼 쌓여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뭐 금통위가 또 이달에 열리지만. 지금 우리 뭐 실물 경제를 보면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역성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은 금리 기준금리는 0.25% 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그렇게 되면은 2.5%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그동안의 내 집 마련을 금리 부담 때문에 미뤄뒀던 실수요자들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면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지. 왜 입주 물량 부족,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모든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내 집 마련에 나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집값은 하반기 집값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그러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뭐 3분기나 4분기 우리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금리 하락세, 기준금리 하락세가 멈춰준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금리는 우리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에서 올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1%포인트는 낮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네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거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14년 예. 7월부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022년 11월까지 2% 미만대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그래서 기준금리가 2% 미만일 네, 때.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2%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집값은 우상향한다. 이런 이제 과거의 우리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많이 또 하반기에는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도 이제 그걸 생각해서 그거를 걱정해서 가계대출이 좀 늘지 않도록 저희가 얘기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이제 7월부터 시행하면 대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집 사는데 조금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 영향은 그럼 집값에 크게 안 미칠까요?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요? 이런 트렌드가 나타날 것 같아요. 돈이 조금 부족해서 못 사는 분들은 이제 전세 끼고 산다라는 거죠. 갭 투자하고 본인들은 월세 사는 이런 그런 트렌드, 식으로. 이런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안 사고 내가 계속 전세만 살다 보면은 예. 집값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 비용은 늘어나고 전세금 감당도 못하고 네. 지금 돈 모으는 속도로 내 집 마련하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선 분들은 지금 있는 전셋돈을 가지고서 전셋돈을 빼서 전세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놓고 갭 투자를 해서 본인은 월세 월세로. 산다. 왜냐하면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그 비용이나 월세를 내는 비용이나 비슷하다. 또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해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용이나 월세 비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 따라 3단계 스트레스 DSR 하면 이런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단돈 2천만 원이 부족해서 네. 이거 뭐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못 살 수 있어요. 이것저것에서 다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네. 사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힘듭니다. 1,000만 원 되게 간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게 분명히 이제 수요가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겠지만 대신에 그러한 선택할 가능성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최근 집값 동향과 전반적인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른 내년 집값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부터 은행돈 빌리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더 높은 가상의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기 때문이죠. 이른바 3단계 스트레스 DSR입니다. 가계빚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필요한 규제입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와 청년층들이 지게 될 부담이죠. 대출 금리는 낮아지지도 않는데 한도까지 줄어들면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